나이 65에 다시 설렘이라는 걸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나이에 설렘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기나 하냐고 처음엔 저 스스로도 그게 어색했어요. 50대까지는 그래도 그 단어가 낯설지 않았어요. 자식들이 잘 크는 걸 볼 때, 남편이랑 오랜만에 둘이 여행을 갈 때, 오랫동안 벼르던 물건을 살 때. 그런 소소한 것들이 다 설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그 단어가 제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줄도 몰랐어요. 설레지 않는 삶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려서 설렘 없이 사는 게 원래 이 나이의 삶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제가 61 되던 해 가을이었어요. 위암이었습니다. 처음 진단을 받던 날 병원 복도에 나와서 저는 한동안 거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앉아야 했는데 앉을 곳도 없고 그냥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감이 안 됐어요. 위암 3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믿어야 했으니까요. 항암을 시작하면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밥을 못 먹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이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 그렇게 야윈 남편을 본 게 처음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건장한 사람이었는데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은 저한테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해라고 했습니다.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거 다 알면서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딱 14달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 14달 만에 그 사람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 손을 잡고 있던 제 손이 어찌나 떨리던지.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손을 놓으면 정말 끝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손을 놓아야 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는다는 게 그렇게 조용한 일인 줄 몰랐어요. 드라마에서는 항상 요란스럽던데 실제로는 그냥 조용히 숨이 잦아드는 거더라고요. 잦아들고 잦아들다가 그냥 멎어버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가 없으니까. 발이 나는 날 저는 눈물이 안 나왔어요. 다들 우는데 저만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울음이 나오질 않았어요. 조문 오신 분들이 제 손을 잡고 얼마나 황망하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딸한테 그 말을 했더니 엄마, 그게 더 슬픈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딸 말이 맞았어요. 그날부터 한 달 동안 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앉던 자리, 남편이 쓰던 컵, 남편이 보던 텔레비전 채널. 다 그대로 두었어요.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3년을 저는 거의 혼자 살았어요. 아들 내외가 차로 20분 거리에 살긴 했지만 그 집안에 제가 매일 찾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가 짐이 되기 싫었어요. 아들이 걱정하는 눈빛으로 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어미가 자식한테 걱정이 되는 존재가 됐다는 게 그게 참 쓸쓸했어요. 딸은 대구에 살고 있어서 자주 올 수도 없었고 결국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어요. 밥도 혼자, 잠도 혼자, 아프면 혼자 약국 가서 약 사오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사실 그 3년 동안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는 지금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냈어요. 시장도 가고 교회도 나가고 이웃 사람하고 마주치면 웃으면서 인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혼자 있을 때는 달랐어요. 오후 3시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점심은 먹었고 저녁은 아직 멀었고 할 일은 딱히 없는 그 시간.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남편 생각이 났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즐겨 먹던 과자, 남편이 좋아하던 야구팀, 남편이 항상 앉아서 뉴스를 보던 소파 왼쪽 자리. 그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오른쪽에만 앉은 게 몇 달은 됐을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낮에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요. 뭔가를 하면 됐으니까요. 청소를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텔레비전이라도 틀어놓으면 소리라도 있으니까요. 근데 밤은 달랐어요. 불을 끄고 누우면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나던 숨소리가 없고 뒤척이는 소리가 없고 가끔 잠구대 같은 것도 없어요. 35년 동안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잠들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침실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왔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건지 그전에는 몰랐어요. 새벽에 깨는 날이 많아졌어요. 2시, 3시쯤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특별히 꿈을 꾼 것도 아닌데 그냥 깨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을 해줬습니다. 밥 먹자고 어디 가자고요. 처음엔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가기가 귀찮아졌어요. 그분들이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집 밖으로 나가는 일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이 뜸해졌고 저도 먼저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딸이 엄마 이러다 고립되는 거야 라고 한 게 그 무렵이었어요. 고립이라는 말이 귀에 좀 걸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고립되고 있구나. 그러던 중에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등산 모임 공고를 봤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집에만 있으면 더 외로워. 한 번만 나가봐. 가보고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라고 하도 체근하는 통에 그냥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보자 싶어서 결국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모임 이름은 실버 등산 사랑회였어요. 어딘가 촌스러운 이름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창하지 않고 소박한 느낌이랄까요. 이름을 적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심장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그게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저는 정 씨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하게 해준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일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저는 왜 그걸 그토록 오래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듣고 나시면 어쩌면 고개를 끄덕이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에요. 젊었을 때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지 않았는데 혼자 지낸 3년 동안 그게 더 심해졌습니다.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말할 사람이 없으면 말수가 줄고 말수가 주니까 더 어색해지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모임에 나가는 날 아침에는 취소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냥 안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그냥 묶었어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등산 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복지관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첫날 저는 20분 일찍 나갔어요. 늦으면 더 어색할 것 같아서요. 복지관 앞에 도착하니 이미 몇 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형광빛 등산복을 입고 있어서 저만 너무 수수한 차림인가 싶었는데 가만 보니 저보다 더 수수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냥 운동화에 조끼 하나 걸치고 오신 어르신도 있었고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으로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안심이 됐어요. 낯선 곳에 처음 나가는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건 자기만 이질적으로 튀는 거잖아요. 그냥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숨이 좀 트였어요. 회원이 20명 남짓 됐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배였고 몇몇은 부부로 함께 나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부부들이 조금 부러우면서도 보기 좋았어요.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같이 산을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가 금방 지워졌습니다. 저처럼 혼자 온 분들도 꽤 됐고요.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했는데 회장을 맡고 계신 여자분이 워낙 밝고 부침성 있는 분이라서 금방 어울리게 됐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죠? 어머 반가워요. 저도 처음엔 혼자 왔었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못 살아요 라면서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 손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았어요. 여기 와서 첫날부터 울면 안 되지 싶어서. 근데 그분 웃음이 너무 환해서 그 온기가 괜히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오래간만에 받아보는 온기였거든요. 정 씨는 그날 좀 늦게 왔어요. 다들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만 치서 배낭을 메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제법 크고 산이 좀 익숙해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등산복도 새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옆에 서 있던 회장님한테 오늘도 늦었죠. 죄송합니다 하면서 멋쩍게 웃는데 그 웃음이 왠지 눈에 발렸습니다. 잘생겼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오래 혼자 지낸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굳이 말하자면 조금 쓸쓸해 보이는 인상이랄까요. 그게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님은 웃으면서 정 선생 오늘도 딱 맞춰 왔네요 라고 하셨어요. 웃음이 오가는 걸 보니 이 모임에서 안면이 있는 분 같았어요. 산길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각자의 속도로 흩어졌어요. 빠른 분들은 앞서 올라가고 저는 무릎이 좋지 않아 뒤쪽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이라 산이 예뻤어요. 진달래가 막 피기 시작했고 흙 냄새가 좋았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오래전에 남편이랑 여기 비슷한 산에 올랐던 걸 생각했어요. 그때 남편이 앞서 걷다가 돌아서서 야, 너무 느려. 빨리 와 하던 게 생각났어요. 핀잔을 들으면서도 그냥 웃었던 기억이요.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려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나란히 걷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 씨였습니다. 어느 틈에 제 옆에 와 있었어요. 앞서가지도 않고 그냥 제 속도에 맞춰서. 자주 다니셨어요, 등산? 말을 먼저 건 건 정 씨였어요. 뜬금없지 않았어요. 제가 걷는 모양을 보고 물어본 것 같았습니다. 산을 처음 다니는 사람하고 오래 다닌 사람하고는 걷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발 딛는 위치라든지 경사를 넘는 방식이라든지 익숙함이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남편이랑 많이 다녔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엔이라는 말을 쓰고 나서 잠깐 멈칫했어요. 더 설명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두 마디 안에 꽤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고 그 사람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어요. 말 안 해도 아는 게 있잖아요. 그전엔이 뭘 의미하는지 그쪽도 알았고 저도 알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나도 그쪽도 혼자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정상에 올라서 다 같이 사진을 찍고 편의점 김밥이랑 컵라면을 꺼내서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어색해졌어요. 다들 짝이 있거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끼리 자리를 잡았고 저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서 잠깐 서 있었거든요. 그럴 때 참 어색하잖아요. 어딘가 끼어들어야 하는데 끼어드는 것 같아서 머뭇거리게 되는 그 순간. 그때 정 씨가 자기 옆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말은 없이 그냥 앉으라는 거였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별 얘기는 없었는데 혼자 먹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둘 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밥 먹는 방식이 비슷했어요. 급하게 먹지 않고 주변을 보면서 천천히. 혼자 먹는데 익숙해진 사람의 식사 속도였습니다. 정 씨가 밥을 먹다가 잠깐 먼 데를 보는 눈빛을 했는데 저도 그런 적이 있어서 모른 척했어요. 그 눈빛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하산하고 나서 회원들이 다 같이 근처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먹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좀 더 됐어요. 정 씨는 건설 현장 일을 20년 넘게 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했는데 퇴직하고 나서 처음 1년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그냥 집에만 있었다고. 아내를 보내고 나서 뭔가를 한다는 게 다 의미 없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해도 보여줄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뭔가를 해도 보여줄 사람이 없다는 것. 저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잘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아무도 맛있다고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왜 그렇게 허한지 밥 한 공기를 다 먹지도 못하고 남기게 되는지. 정 씨가 혼자 밥을 먹는 게 가장 힘들다고도 했어요. 아침은 그냥 대충 먹을 수 있는데 저녁 때 혼자 밥상을 차리고 앉아 먹을 때 가장 허전하다고요. 텔레비전을 틀어놔도 그 허전함은 안 채워지더라고요. 소리만 있는 거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설거지할 그릇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다는 것. 밥을 지어놓고 반도 못 먹고 남기는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밥 짓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거든요. 그냥 편의점 것으로 때우고 말자 싶어지는 날이 늘어나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다 아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어딘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가 됐어요. 내리막길에서 제가 발을 헛디딜 뻔하니까 정 씨가 슬쩍 팔을 내밀어 주더라고요. 잡으시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혹시 몰라서 거기 있어드린다는 것처럼요. 그 조심스러운 배려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괜찮아요라고 했더니 그냥 네 하고 앞을 봤습니다. 그 태연함도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를 해줬으면서도 티를 내지 않는 방식이랄까요. 그날 헤어지면서 정 씨가 제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모임 단체 채팅방에 넣어준다면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 번호 하나가 이후 6개월 동안 제 삶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집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기분이었어요. 오늘이 나쁘지 않았다는 그 느낌. 아주 작고 소박한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정 씨가 이 모임에 나온 지 거의 1년이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강제로 데려왔다고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한 번 오고 나서 계속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산이 좋기도 하고 여기 나오면 적어도 그날 하루는 외출을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집 안에 있으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밖에 나오면 그게 좀 나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 안에 있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는 느낌 저도 알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 일인지도요. 그날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 다녀왔고 밥 한 끼 먹었고 낯선 사람 몇 명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달랐어요. 집에 와서 문을 닫고 혼자 있어도 오늘 하루가 비어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런 저녁이었어요. 문자가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저녁을 막 치운 참이었는데 모르는 번호가 아니라 정 씨 이름이 뜨더라고요. 저장을 해뒀으니까요.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된장찌개가 너무 많이 됐습니다. 웃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어요. 된장찌개가 너무 많이 됐다. 웃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사는 사람이 찌개를 끓이다 보면 양 조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전에 식구들이랑 먹던 기억으로 손이 움직이니까 아무리 줄여도 결국 너무 많아진다는 그 얘기. 근데 그걸 굳이 저한테 문자로 보냈다는 게 웃기기도 하고 어딘가 짠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미역국을 끓였다가 사흘을 먹었어요. 매 끼니 미역국이었습니다.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다 먹기도 힘들고 그냥 매번 데워서 먹었어요.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하나 잠깐 생각했습니다. 65세 문자 답장 타이밍을 고민하는 제가 우스웠어요. 바로 답하면 기다리고 있던 것 같고 너무 늦으면 무심한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오래전 감각이더라고요. 20대에나 하던 고민인데 그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면서 피식 웃었어요. 창피하다기보다는 아직 이런 감각이 남아있구나 싶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한 10분 있다가 답을 보냈어요. 저도 그래요. 웃고 싶으면 웃으세요. 그랬더니 곧 답이 왔어요. 이모티콘 하나.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게 뭔가 귀여웠습니다. 60대 남자가 이모티콘을 쓴다는 게요. 나중에 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딸이 엄마도 참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 다음 수요일에 또 문자가 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실 때 두부 넣으세요. 지금 마트 앞인데. 저는 넣는다고 답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짧은 문자였는데 그 문자가 왜 왔는지는 알았습니다. 마트 앞에 서서 두부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그냥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자기만 두부를 넣는 게 아니라는 걸. 혼자 먹을 찌개에 두부를 굳이 사러 가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게 반가웠어요. 그 주 주말에 정 씨가 집에 들르셨어요. 등산 모임 다음에 근처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먼저 그럼 오시는 길에 잠깐 들르세요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정 씨가 그럼 폐가 되지 않으면이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정 씨가 집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습관적인 거였겠지만 눈이 잠깐 멈춘 데가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 옆에 두었던 일기장이었어요. 아직도 거기 있는 남편이 치료받던 동안 제가 썼던 일기. 저도 일기 썼어요. 아내 가고 나서. 정 씨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뭔가를 열어준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그랬다는 거. 혼자 남겨진 사람이 일기를 쓴다는 거. 말로 뱉지 못한 것들을 종이에라도 내려놓아야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거실에 화분이 많다는 말도 했어요. 제가 꽤 많이 키우거든요. 정 씨가 손이 가는 게 있어야 버틴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화분에 물을 주는 게 하루에 한 번은 뭔가를 챙기는 일이 되더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게 없으면 하루가 완전히 텅 빌 것 같았으니까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것도 좋았어요. 무엇 하나가 살아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거든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전날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데웠어요.
정 씨가 숟가락을 들면서 이거 두부가 들어갔네요. 했고 저는 그럼요, 두부 넣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둘 다 잠깐 웃었어요. 문자 얘기를 따로 꺼내지 않아도 서로 알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더 했어요. 정 씨는 건설 현장 일을 20년 넘게 했다고 했어요. 직영이 아니라 현장 관리 쪽이었는데 몸을 많이 썼고 전국을 돌아다닌 시절이 오래됐다고. 아내분은 5년 전에 가셨는데 갑작스럽게 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으니까요. 빠르게 갔다는 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고 그건 또 다른 방식의 고통이잖아요. 정 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사람한테 말을 잘 못해요. 오래 혼자 있다 보니까 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말할 사람이 없으면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정 씨가 그 말에 잠깐 멈췄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정 씨가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가 해준 밥 먹은 것 같아서.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에서 나가는 정 씨를 배웅하고 문을 닫고 나서 저는 잠깐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오래간만에 하루가 꽉 찬 것 같았거든요. 혼자 있는데도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가 아직 따뜻한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언제였더라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정 씨와의 연락이 좀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주로 문자였고 대부분 짧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등산 다녀오셨어요. 저녁 뭐 드셨어요. 그런 말들이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게 그냥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했다는 것, 그게 전달된다는 것. 그 자체가 위로가 됐습니다. 3년 동안 저는 하루 종일 연락 한 통 없이 지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전화도 문자도 없는 하루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하루에 한 번쯤 뭔가가 온다는 게 달랐어요. 정 씨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루에 누군가한테 문자 한 통 보낼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른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그 말이 정확했거든요. 한 통. 딱 한 통이에요.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하루의 무게를 다르게 만들어요. 두 번째 방문은 제가 먼저 초대했어요. 시장에 나갔다가 갈치가 싱싱하기에 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갈치 구웠는데 오실래요?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정 씨가 그럼 제가 막걸리 들고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갈치구이에 막걸리 한 잔을 했어요. 별 대화는 없었는데 밥을 먹는 내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먹는 밥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새삼 느꼈어요. 밥의 온기가 배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이요. 정 씨는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이었어요. 과하게 칭찬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잘 먹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하는 것보다 그냥 두 그릇을 드시는 쪽이 더 정성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날 밥을 좀 많이 지었는데 정 씨가 다 드셨어요. 남긴 게 없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냄비를 거의 비웠어요. 그게 뭔가 기분 좋았습니다. 애써 만든 게 낭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날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가 좀 더 깊어졌습니다. 정 씨가 아내 이야기를 조금 더 했어요. 아내가 요리를 잘했다고 퇴직하고 나서 자기가 밥을 배우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다고 했어요. 집에서 혼자 이것저것 해봤는데 맛이 이상하거나 양이 너무 많거나 뭔가 항상 어긋났다고요. 그래서 된장찌개 문자를 보냈던 거라고 했어요. 웃자고 한 건데 진짜 그게 하루에 여러 번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비슷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냥 포기하고 작은 냄비 샀다고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더니 정 씨가 한참 웃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갔습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그렇게요. 자리를 파할 때 정 씨가 다음에 또 신세질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마든지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억지로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와 밥 한 끼 나누는 게 낫다는 걸 그쯤엔 알게 됐으니까요. 두 번의 밥자리가 그걸 가르쳐줬습니다. 3월이 끝나가고 4월이 됐습니다. 등산 모임은 계속 이어졌어요. 정 씨는 빠지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토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등산 자체도 좋았지만 가면 정 씨가 있다는 것, 같이 걸을 수 있다는 것,
하산 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게 기다려졌어요. 기다려진다는 감각 자체가 오래간만이었습니다. 기다릴 것이 없으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거든요. 아무런 결을 만들지 않고요. 근데 기다리는 게 생기면 시간의 방향이 생겨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는 그 다름을 65에 다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들한테 처음으로 정씨 이야기를 꺼냈어요.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가끔 밥을 같이 먹는다고요. 아들은 잠깐 멈췄다가 엄마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더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 짧은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됐다. 그 한마디가요. 그렇게 2달이 흘렀습니다. 교제라는 말을 쓰기엔 아직 어색한 사이였어요. 그냥 자주 만나는 사이, 밥을 같이 먹는 사이, 가끔 연락이 오고 가는 사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전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6월 초의 일이었어요. 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등산 다음 밥자리에서였는데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긴장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은 그 다음에 뭔가 평소와 다른 얘기가 온다는 신호잖아요. 제가 요즘 선생님이 기다려져요. 모임 날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있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 씨가 계속했어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한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기다려진다는 감각. 모임이 아니라 이 사람이 기다려진다는 감각.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무서웠어요. 인정하면 뭔가가 시작되는 거고 뭔가가 시작되면 또 뭔가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미 한 번 잃었거든요. 다시 잃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어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말이 가장 정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어요. 연락이 더 자주 왔고 만남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모임 밖에서도 가끔 만나게 됐어요. 같이 밥을 먹거나 가까운 공원을 걷거나 별 이유 없이 커피를 마시거나.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좋았어요. 많이 하는 게 아니어도 됐어요. 그냥 이 사람이 오늘도 있다는 것,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인데 교제를 해보려고 한다고요. 아들은 잠깐 침묵했다가 엄마가 좋으면 됐어라고 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담겨있는 게 있었습니다. 엄마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 같이 챙겨주겠다는 것. 딸도 비슷하게 반응했어요. 다들 걱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정 씨 자녀들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딸들이 2명이었는데 아버지가 외롭게 지내시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반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좋다고만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기도 했어요. 뭔가를 더 따져봐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금방 지웠어요. 굳이 왜 의심하냐 싶었거든요. 그땐 그랬어요. 6월이 지나고 7월이 됐습니다. 교제라는 말을 쓰게 된 지 1달 정도가 됐어요. 만날 때마다 이야기가 길어졌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들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정 씨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이 없어지는지. 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정 씨 눈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 씨가 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좋았습니다. 알아가는 게. 알아가다 보면 더 좋아지기도 하지만 더 편해지기도 하거든요. 설명 안 해도 되는 게 늘어나는 것. 그게 관계에서 가장 편안한 부분이에요. 여름 초입에 처음으로 같이 바다에 다녀왔어요. 멀리 가는 건 아니었고 당일치기로 가까운 바다에 다녀왔습니다. 정 씨가 운전을 했어요. 오랜만에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운전하면 제가 늘 조수석에 앉았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운전대를 잡거나 버스를 탔거든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바다에 도착해서 조개를 구워 먹었고 모래사장을 걸었고 해가 질 무렵에 돌아왔습니다. 별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이 오래 기억됐습니다. 8월에 정 씨가 재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꺼냈어요. 우리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챘어요. 이대로 계속 지내는 것도 좋다는 건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잖아요. 더 확실한 방법으로 함께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요. 저는 그날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정 씨는 물론이죠.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날도 있었어요. 재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해도 그게 저의 남은 삶이라고 여겼습니다. 설렘 없이 사는 게 원래 이 나이의 삶인 줄 알았다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정 씨와 지내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삶이 이래도 되는구나. 65에도 누군가가 기다려줘도 되는구나. 누군가를 기다리게 해줘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이요. 그래서 한 달을 생각하다가 해보자고 했어요. 결혼을 하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일단 더 가까이 지내보자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얼마나 성급한 것이었는지는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한 달 뒤였습니다. 처음 조금씩 이상하다 싶은 게 느껴지기 시작한 건 정 씨가 돈 이야기를 꺼낸 때였어요. 처음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잠깐 쓸 돈이 있는데 이달 말에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며칠만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요. 큰 금액이 아니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빌려줬습니다. 이달 말에 들어온다고 했고 정 씨를 믿었으니까요. 이달 말이 됐어요. 돈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 씨가 연락을 해서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사정이 생겼다고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부탁은 한 달 뒤에 왔어요. 이번엔 좀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도 아직 못 갚은 상태였는데 또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 주저했어요. 근데 정 씨가 이야기를 설명해 줬는데 말이 됐어요.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고 이게 해결되면 둘 다 갚는다고 했어요. 저는 또 빌려줬습니다. 그때 이상하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눌렀어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랐고 내가 뭔가 잘못 느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느껴지는 것을 느껴지는 대로 인정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부탁이 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번엔 그냥 그 말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왜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전 것부터 먼저 해결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정 씨가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서운하다고 했어요. 내가 당신을 못 믿냐고요. 저는 그 말에 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문제였어요. 그 흔들림이 저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갔습니다. 정 씨가 화해를 청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부담을 드렸다고 돈 얘기는 잊어버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반갑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반가운 건 갈등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였고 이상한 건 그냥 잊어버리자는 게 너무 쉬웠기 때문이에요. 빌려간 돈이 있는데 그냥 잊어버리자고요? 돌려줄 생각은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을 또 눌렀어요.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라고 스스로한테 말하면서요. 그날 저는 정 씨한테 화해의 의미로 밥을 대접했어요. 좋은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 씨는 맛있게 드셨어요. 헤어지면서 역시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좋았어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 말이 좋아서 돈 이야기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불편함 전체를 덮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서운 일이에요.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많은 것을 뭉개버렸어요. 그 무렵 제 아들이 뭔가 낌새를 챘어요. 엄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어요. 걱정 끼치기 싫었거든요. 어미가 65에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다가 어색한 상황이 됐다고 하면 자식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냥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일찍 말했으면 됐는데 9월이 됐습니다.
2달이 더 지났어요. 9월부터 정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만나자고 하면 자꾸 늦었고 연락이 뜸해지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살갑게 연락이 오고 밥 먹자고 하고 뭔가 특별한 날인 것처럼 대해주더라고요. 그게 반복됐어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저는 그 패턴을 느끼면서도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관계라는 게 원래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어느 날 정 씨가 통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말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진짜로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좋았어요. 나를 믿는다는 말, 나 말고는 없다는 말. 그게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말이 다른 의미였어요. 당신 말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나 대신 뭔가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 이후로 4번째 부탁이 왔어요. 이번엔 금액이 훨씬 컸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보고 멈췄어요. 저한테 있는 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데 그것의 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정 씨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이것만 해결되면 우리 둘이 함께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 함께. 그 말이 또 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한숨을 오래 쉬었어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잘못됨이 정 씨에게 있는 건지 제가 잘못 느끼는 건지를 구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판단력이 무뎌졌는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어요. 외로웠으니까요. 외로운 사람은 상대를 더 좋게 보려 한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멈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큰 돈은 들이지 않았어요. 정 씨는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전보다 더 섭섭하다고요. 믿었는데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이 아팠어요.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돈을 안 주면 믿지 않는 게 되는 거냐고.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 주에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 씨 어떤 분이에요? 혹시 조심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딸이 무언가를 감지한 거였어요. 저는 또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안 괜찮은 상황을 가리고 있었는지 딸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무렵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누우면 생각이 많았어요. 정 씨가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 걸까?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새벽을 보냈습니다. 혼자 맞는 새벽은 이미 익숙했는데 걱정을 안고 맞는 새벽은 달랐어요. 더 길었습니다. 정 씨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빌려간 돈을 언제 갚을 거냐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냐고 제대로 이야기해보자고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해면 오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니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을 잡았어요. 저녁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정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이 그냥 안 왔어요.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후에야 문자가 왔어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고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소리가 아니었지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 씨는 연락이 뜸해지다가 결국 연락을 받지 않게 됐어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았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모임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개인 사정이 생겨서 잠시 쉰다고 했다고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뭔가를 기다렸어요. 연락이 올 것 같아서요. 설명이 올 것 같아서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적어도 그건 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다 털어놨습니다. 처음부터요. 빌려준 돈 이야기, 연락이 안 된다는 것, 모임에도 안 나온다는 것. 아들은 제 말을 듣다가 잠깐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알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 씨가 경기도 어딘가에 산다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몰랐습니다. 직장도 없었고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이름, 핸드폰 번호,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제가 아는 게 그것뿐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열었는데 정작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이 알아봤어요. 번호 하나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정 씨라는 이름으로 된 사람 중에 비슷한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금전 사기 사례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사기. 그 단어가 제 귀에 들어오는데 한참 걸렸어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게요.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게, 믿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의도로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실감이 안 됐어요. 그냥 실감이 안 됐습니다.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실감이 안 됐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화가 났습니다. 처음엔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멍하다가 슬프다가 창피하다가 그러고 나서야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니,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왜? 이런 생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도 물론 아팠어요. 남편이 남긴 거고 제가 모아온 거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다른 거였어요. 그 사람과 나눴던 이야기들, 같이 웃었던 것들,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는 그 기분들. 그게 다 뭐였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가장 아팠어요. 딸이 올라왔어요. 며칠을 같이 있어줬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밥도 같이 먹고 저녁에는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딸이 돌아가는 날 현관 앞에서 안아줬어요. 딸이 엄마 잘못한 거 없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오랜만에 실컷 울었습니다. 그게 그때는 가장 필요한 말이었거든요. 경찰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했어요. 아들이 같이 생각해줬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했어요. 빌려준 거라고 했으니까 줬다는 이체 기록은 있는데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두지 않았거든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건 그냥 내가 안고 가야 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게 또 아팠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있어요. 내가 멍청한 건가? 이게 다였습니다. 왜 이걸 몰랐냐? 왜 이걸 못 봤냐? 나이가 65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냐? 그 질문이 자꾸 저를 괴롭혔어요. 딸이 잘못한 게 없다고 했지만 제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못났다고 어리석었다고 외로움에 눈이 멀었다고. 근데 어느 날 밤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멍청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심이었던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고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그게 이용당한 거예요. 진심이 이용당한 거지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 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게 생각하면 어리석음이 되고 그냥 생각하면 불운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불운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 선택이 저를 조금 편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다시 길어졌어요. 등산 모임은 그 이후에 잠깐 쉬었습니다. 거기 나가면 정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회장님이 연락을 주셨는데 괜찮으면 나와요. 힘들면 안 나와도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억지로 나오라고 안 해서요. 저는 한 달을 쉬고 다시 나갔어요. 나가보니까 괜찮았어요. 다들 아는 척도 하지 않았고 그냥 원래대로 대해줬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사건이 있은 지 2달 정도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어요. 아직도 가끔 그 사람 생각이 나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좋았던 것들이 생각나요. 된장찌개 문자 나란히 걷던 산길,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는 그 버스 안의 기분. 그런 것들이요. 그 감정들 자체는 제 것이었거든요. 진짜였어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분들한테 외롭다는 이유로 섣불리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받는 일이 저한테 생긴 것처럼 다른 분들한테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게 이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꺼낸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한 게 있어요. 왜 몰랐냐는 거예요. 이상한 신호가 없었냐는 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로 나왔을 때는 더 이상했어요. 그걸 알면서도 왜 넘어갔냐? 그게 제가 스스로한테 가장 오래 묻는 질문입니다. 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로움이에요. 3년을 혼자 지내면서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아실 거예요. 그 외로움이 판단을 흐렸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를 바랐어요. 이 관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바람이 의심을 눌렀습니다. 의심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았거든요. 의심하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될 것 같았고요. 그 선택이 잘못된 거였어요. 두 번째는 확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 씨가 어디 사는지 연락처 외에 다른 것들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신뢰 같아서요. 나이 든 어른들 사이에서 어디 사세요? 직업이 뭐예요? 그런 걸 물어보는 게 너무 따지는 것 같아서 안 물었어요. 근데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둬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자녀한테 늦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미 여러 번 돈을 빌려준 뒤였어요. 만약 처음에 이야기했다면 아들이 뭔가를 알아봤을 거예요. 그랬다면 훨씬 일찍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걱정을 끼치기 싫었고 뭔가를 혼자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 고집이 결국 더 큰 손해로 이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미 충분히 탓했거든요. 말씀드리려는 건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게 보이지 않는 패턴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외로움은 판단력을 흐린다는 것. 그리고 그게 부끄럽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외로울 수 있고 외로움 안에서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실수가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심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말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못 믿는 거냐고 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믿는 건 좋아요. 믿어야 해요. 혼자 사는 사람한테 타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냥 벽만 쌓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의 외로움이 생겨요. 근데 신뢰와 확인은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떤 사람인지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시작하는 게 신뢰를 깨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알면서 믿는 게 모르면서 믿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돈 이야기가 나오면 멈춰야 해요. 아직 관계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어떤 이유이든 간에 일단 한 발 물러서세요. 급하다고 해도 말이 됐다고 해도 우리 둘이 함께라는 말이 마음을 당겨도 그래도 멈추세요. 그 한 발이 굉장히 많은 것을 지켜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아프게 배웠습니다. 아프게 배운 건데 그냥 지나가기엔 아까워서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신다면 혹은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분이라면 그냥 한번 떠올려 주세요. 멈추는 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라는 것. 나를 지켜야 나중에 진짜 좋은 관계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아직 등산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아직 산이 좋거든요. 회장님도 있고 비슷한 나이의 분들도 있고 그 시간이 여전히 하루 중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그 모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인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수치심에 관한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게 알려지면 창피할 것 같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당했다는 게 부끄러울 것 같죠.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무한테도 말하기 싫었습니다. 딸한테도 아들한테도 말하기 싫어서 혼자 안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한테 다 털어놓고 나서 딸이 와서 안아주고 나서 뭔가가 달라졌어요. 창피한 게 줄었어요. 창피함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얼굴이 뜨겁습니다. 근데 그 창피함이 저를 규정하지는 않게 됐어요. 수치심은 혼자 안고 있으면 커져요. 말을 하면 작아집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말을 하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제 전부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일어난 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혼자 안고 있으면 그게 전부처럼 느껴져요. 그 안에서 제 자신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혼자 안고 있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말하고 나면 이상하게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오래 담아두던 게 나가면 그만큼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공간에 이제 다른 걸 채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외로워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와 가까워졌는데 그게 이렇게 끝나버리니까 처음보다 더 허한 것도 있어요. 처음엔 없던 게 없는 거였는데 이번엔 있었던 게 사라진 거잖아요. 그 허함이 달랐습니다. 근데 외롭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롭다는 건 연결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뭔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게 이 나이에도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아직 남아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외로워도 괜찮아요. 외로움이 있어도 삶은 계속되거든요. 그 외로움이 나를 성급하게 만들지 않으면 돼요. 기다릴 수 있으면 천천히 알아가면 그러면 돼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서두르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람을 믿는 일이 그중 하나예요. 저는 이제 좀 천천히 살려고 합니다. 아직 등산 모임도 나가고 있고 딸이 가끔 내려오고 아들 내외도 가끔 들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특별한 게 없어도 하루가 괜찮아요.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는 그 기분, 그걸 다시 찾았어요. 그 사람이 없어도요. 그 사람 없이도 오늘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당했다는 게 알려지면 다들 나를 불쌍하게 볼 것 같아서요. 그리고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요. 근데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혹은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내가 혼자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저만 어리석어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생기는 일이구나. 외로운 사람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이 있고 그게 생각보다 알아채기 어렵구나. 그리고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상처받기 쉬운 상황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혼자 담아두고 있었으면 저만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꺼내놓으면 적어도 누군가한테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이야기의 의미예요. 아프게 겪은 일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의미를 만드는 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쁜 경험도 쌓이면 지혜가 돼. 그게 엄마 것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쁜 경험이 나쁜 채로 끝나면 그냥 상처예요. 근데 그걸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누군가한테 전달되면 그건 지혜가 됩니다. 저는 그 지혜를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어요. 아프게 얻었지만 그게 이제 제 것이에요. 그리고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 외로우신 분들, 요즘 누군가 새로 가까워지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 조심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한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를 지켜야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더 좋은 게 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설렘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이 65에 다시 설렘이라는 걸 느끼게 될 줄 몰랐다고요. 그 설렘이 어떻게 됐냐면 결국 아프게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설렘이 잘못된 거냐고, 그걸 느낀 게 잘못된 거냐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렘은 설렘이었습니다. 진짜였어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제가 느낀 감정이 가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다렸고 제가 좋아했고 제가 행복했어요. 그 감정들은 제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그 감정들은 제 안에서 진짜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설렘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설렘을 잘못 이용당한 거예요. 설렘 자체는 여전히 좋은 거예요. 저는 아직도 설렐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에 또 누군가를 만나면 또 설레겠죠. 그게 두렵지 않아요. 이번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졌냐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배운 게 있으니까요.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신호에 멈춰야 하는지,
어떤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지. 그걸 배웠어요. 비싸게 배웠지만 배운 거예요. 혼자 사는 삶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이제 압니다. 오래 혼자 살아봐서요. 혼자라는 게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이 생기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그게 혼자 사는 시간이 주는 것들이에요. 다 좋은 건 아니어도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라는 게 영원히 지속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면 되고 아직 안 왔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허무하지 않으려면 기다리는 동안 내 삶을 채우면 돼요. 등산 모임처럼요. 화분처럼요. 일기장처럼요.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하루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줘요. 저는 요즘 다시 일기를 쓰고 있어요. 남편이 치료받던 동안 쓰다가 그 이후로는 잘 못 썼어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오늘 느낀 것, 그런 것들이요. 쓰고 나면 마음이 좀 정리돼요. 말하는 것처럼요. 종이한테 말하는 거지만 그게 도움이 됩니다. 등산 모임에서 새로운 분들도 몇 명 들어왔어요. 저처럼 처음에 혼자 오신 분들이요. 저는 그분들한테 회장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먼저 인사를 해요. 처음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낯선 곳에서 먼저 인사를 받는 게 그게 그 하루를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알아요. 혼자 오신 분들이 이 모임에 오면 적어도 오늘은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고 느끼고 가셨으면 해요. 저처럼요. 제가 처음 그 모임에 나갔던 날처럼요.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낯선 사람한테서 따뜻한 손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요. 이런 일이 생겼는데도 저는 아직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갈 거예요. 거기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냥 산만 다녀 오는 날도 있을 거예요. 다 괜찮아요. 그중 어느 하루도 다 제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혼자여도 외로워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도 그래도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다 보면 좋은 것도 와요. 제가 경험으로 알아요. 나쁜 경험을 해봐서 좋은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거든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신가요?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은 분, 아니면 벌써 돈 이야기가 나온 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가족한테 이야기하세요. 지금요. 오늘이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면 이야기해도 아무 일 없어요. 좋은 사람이라면 가족한테 알려도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만약 나쁜 사람이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당신을 지켜줘요. 저는 좀 늦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어렵다고 해도 신고를 해두는 것 자체가 의미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다음에 또 다른 분한테 접근하는 걸 막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신고를 못했던 게 아쉬운 이유 중 하나예요. 가족이랑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자식한테 걱정 끼치기 싫고 짐되기 싫고 그런 분들.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식이 짐이 아니에요. 자식이 울타리예요.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알아봐줬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혼자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았거든요. 우리한테 자식이 있어요. 자식한테 기대도 돼요. 그게 자식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모임이나 공동체를 이용하세요. 저는 등산 모임 덕분에 이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모임이 없었으면 혼자 집에 있으면서 더 오래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토요일이 되면 나가야 하는 데가 있었고 나가면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평소랑 똑같이 대해줬어요. 그게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좋아요. 등산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모임, 동네 모임.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달라요. 혼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아는 사람이 생기고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물어볼 사람이 생겨요. 고립되면 안 돼요. 고립되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나쁜 사람은 고립된 사람을 놓거든요. 연결돼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혼자 있어도 연결돼 있으면 지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그게 맞아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예순이 넘도록 살면서 쌓인 직감이 있거든요. 그게 틀릴 때도 있지만 맞을 때가 훨씬 많아요. 몸이 먼저 알아요. 마음이 먼저 느껴요.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 느낌을 무시하고 싶어지는 이유가 생기면 거기서 멈추세요. 왜 내가 이걸 무시하려 하지? 라고 물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저는 그 느낌을 눌렀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눌렀어요. 그게 실수였습니다. 다음엔 안 그럴 거예요. 느껴지는 게 있으면 그대로 느끼고 그 느낌대로 할 거예요. 그게 저를 지키는 거라는 걸 이제는 알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하다 싶으면 멈추세요. 그 멈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혼자 사는 삶에 대해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오랫동안 혼자 사는 게 임시 상태처럼 느껴졌어요. 언젠가는 이 혼자가 끝나야 한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 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혼자인 게 잠깐의 상태이지 완전한 내 삶이 아닌 것처럼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혼자인 삶도 완전한 삶이에요. 임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 거예요. 혼자라는 게 결핍이 아니에요. 다른 방식의 삶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과 다를 뿐이지 그게 더 나쁜 게 아니에요. 혼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 내 속도로 살 수 있다는 것,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 그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인 게 싫어서 서두르지 마세요. 혼자인 게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조급해져요.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이 혼자를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어딘가에 있었기 때문에 정 씨가 나타났을 때 더 빨리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천천히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혼자인 지금 이 삶을 좋아하세요. 혼자이지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이지만 잘 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면 누군가가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가능해져요. 그게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없으니까 만나는 게 아니라 있어도 더 좋을 것 같아서 만나는 거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늦게 배웠지만 배웠습니다. 저처럼 이미 이런 일을 겪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외로웠고 마음을 열었고 그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었고 그 마음을 연 것도 나쁜 게 아니었어요. 나쁜 건 그걸 이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저도 한동안 그랬지만 탓한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달라지는 건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 선택뿐이에요. 저는 그 선택을 다시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아직도 조금 아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를 꺼내서 다행이라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아프다는 건 아직 이 일이 지나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잊힌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가끔 생각나요. 그 사람이랑 나눴던 이야기들이요. 된장찌개 문자도요. 산길을 나란히 걷던 것도요. 그 사람이 나쁜 의도로 접근했던 거라도 그 순간에 제가 느꼈던 감정들은 제 것이었으니까요. 그게 지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됩니다. 천천히 지워지면 돼요. 다행이라는 건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뭔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혼자 담아두고 있을 때는 그게 제 안에서 점점 커졌어요. 창피함이 커지고 후회가 커지고 자책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꺼내놓으니까 작아져요. 말로 꺼낸 것들은 더 이상 저를 가두지 않아요. 그냥 있었던 일이 돼요. 저한테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돼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시면 꺼내세요. 혼자 담아두지 마시고요. 가족한테든 친구한테든 아니면 이렇게 모임에서든 말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말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어떻게 닿았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냥 남의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내 이야기 같았을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닿았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마음은 하나예요.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혼자여도 가끔 이런 일이 생겨도 그래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다는 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졌다는 것,
그게 잘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루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들어주셔서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오늘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이요. 특별한 이유 없어도 돼요. 그냥 잘 지내냐고, 밥은 먹었냐고, 그거면 충분해요. 그 한 통이 그분한테는 오늘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저도 그 문자 한 통 덕분에 등산 모임에 나갔거든요. 딸이 한 번만 나가봐 라고 했던 그 말 덕분에요. 그 말 하나가 제 3년을 바꿔줬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한 번만 더 연락해주세요. 그게 뭔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희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있어요. 혼자 사는 분들의 이야기, 살면서 겪은 일들, 그 안에서 배운 것들. 오늘 이 이야기처럼 그냥 솔직하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 혹은 그냥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남겨주셔도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고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서로의 댓글을 보면서 덜 외롭게 느끼시기도 하거든요. 그 연결이 이 채널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저도 계속 살 거예요. 등산 모임도 나가고 화분에 물도 주고 일기도 쓰고 가끔은 된장찌개도 끓이고 혼자여도 그렇게 살 거예요. 외로운 날도 있겠지만 그 외로움도 제 삶의 일부니까요. 그 삶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여도 때로 아파도 그 안에서 오늘이 나쁘지 않은 날이 많아지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눈물이 나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 목이 멎어요. 특히 남편 이야기할 때, 그리고 딸이 올라와서 안아줬을 때, 그 부분에서요. 눈물이 나셨다면 그냥 두세요. 눈물이 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가 건드려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살면서 뭔가를 느꼈다는 증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저는 올해 눈물을 못 울었어요. 남편 발이 나던 날 못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한동안 잘 울지 못했어요. 울어야 할 때 울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너무 많이 막혀 있으면 눈물도 안 나온대요. 딸이 안아줬을 때 실컷 울었다고 했는데 그게 오랜만이었어요. 그 이후로 좀 가벼워졌어요. 울 수 있으면 우세요. 참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혼자 계신 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밥은 드셨나요? 집 안에만 계셨나요? 아니면 나갔다 오셨나요? 뭐라도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라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거라도요. 혼자인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는 날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 일도 없는 날. 그날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으면 내일은 한 가지만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 하나요. 동네 한 바퀴 걷기, 편의점 다녀오기, 아는 사람한테 문자 하나 보내기. 그게 하루를 다르게 만들어줘요. 경험으로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좀 무거우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무거운 이야기였으니까요. 그 무거움이 하루 이틀 지나면 조금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가벼워진 다음에 뭔가 하나 달리 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심하는 것, 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것, 모임에 나가는 것. 뭐든 하나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씩만 달라져도 삶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 깨복 채널은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 나이 들어서 겪는 것들, 외롭고 힘들 때 버티는 법, 그리고 그럼에도 오늘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요. 저도 배워가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나눌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쉬세요.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이 채널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